그래서 이 책이 사실 굉장히 재밌는 게 데이터로 자기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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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예전에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역시도 우리가 몰랐던 데이터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사실 얼마나 심한가.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뽑히기 전에 데이터는 이미 트럼프를 가리키고 있었다 등등. 네, 그 책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었는데요. 이번에 같은 작가인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가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을 발간해서 네.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읽어보게 됐습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책이 사실 굉장히 재밌는 게 데이터로 자기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개발하면 자신의 경험이나 또 여러 책들에서 따온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 교가 생길 정도로 우리는 좀 데이터에 의지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에서 말하는 잘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생각에서 발간이 된 책이고, 다음 책은 섹스에 대한 책을 한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이것도 데이터로 주제를 정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독서 계통에서 자기계발책이 가장 많이 팔렸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한 자기계발서를 발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은 섹스였다. 그래서 데이터로 온 섹스에 대한 책을 그 다음 쓰고, 그 다음에는 베스트셀러를 쓴 자신에 대해서 쓰겠다. 일대기를 또 적겠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데이터에 미쳐있는 그런 작가님의 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 속에 이렇게 써놨어요. 데이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기 개발서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법을 사용하면 어떨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를 이 책에서 좀 다루고자 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에서 좀 다루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연애를 잘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와우. 궁금하죠? 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예. 진짜 찐부자가 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진짜 요인들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데이터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이 책에서는 좀 1장부터가 좀 되게 흥미로워요. 그래서 AI 시대 결혼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일단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들을 좀 다루기 전에 우리는 과거에 결혼을 어떻게 했는가. 저는 데이터로 했습니다. 오, 진짜요? 데이터로 했다고요? 오, 야. 저는 매치닷컴에서 만났거든요. 이 책에 딱 부합하는 인재상인데. 야, 역시. 네, 그리고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더 느낀다고 데이터적으로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편이 비슷한 계통에서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매치닷컴에 일단 기입을 할 때 내가 사는 지역, 너무 멀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또 뭐 내가 원하는 키, 종교 뭐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많은 연애에 실패를 한 후 첫사랑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럼요. 저는 제가 첫사랑으로 걔랑 결혼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제가 진짜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 설정을 하고 나서 뵈니까 훨씬 나았다. 예, 안 실패하지 않았나. 그렇게 네. 결혼하셨고, 빠숑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형수님과의 결혼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직관을 좀 따르신 쪽이에요? 아니면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데이터 같은 거는 없으셨죠? 전혀 몰랐고요. 저는 네네. 그냥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네. 그냥 직관에 따랐던 것 같고, 네. 그냥 직장 제 선배였고 그렇게 알게 됐고, 본격적으로 사귀게 된 거는 직장 그만두면서 바로 사귀었고, 그리고 그냥 연애하다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대치되는 면이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로 이제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분을 만나서 결혼하겠다와 네. 좀 직관을 따른 스타일. 근데 저도
좀 직관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 이상해. 괜찮아. 아니, 아니죠. 일단 그 안에 스펙트럼 안에 넣어놓고 음. 그 거기에 속하는 사람을 만나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의 연애는 좀 로사님 같은 스타일을 선호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럼요. 예. 나도 좀 손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왕이면 처음 만날 때 잘 만나고 싶다. 네.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거거든요. 뭐 그 사람의 배경이나 뭐 어떤 데이터 나랑 얼마나 맞는지 이런 건 전혀 따져보지 않고 그냥 제 느낌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책에서는 이제 데이터에 관해서 좀 풀어주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와 결혼해야 행복할까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 이 책은 저희처럼 네. 연애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결론으로 가면 예.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여기서는 그래도 이 네. 첫 문구가 저는 너무 인상적이어서 네, 이 첫 페이지가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네, 줄리아에게 네, 만약 데이터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틀렸다라고 말한다면 네. 나는 그냥 틀릴게. 야, 네. 이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작가가 데이터 오타쿠라서 그런 말씀 같고,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데이터를 신뢰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나는 믿지 않겠다. 뭐 그런 주의자니까요. 네. 네, 데이터교의 광신도죠, 일종의.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되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연애, 그리고 행복,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좀 데이터로 분석해 볼 수 없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찾아놓은 그런 연구 결과 중에 하나를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결혼을 누구하고 해야 행복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연구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캐나다의 과학자인 서멘사 조엘을 필두로 과학자 85명의 그런 연구 결과를 네. 다 집대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약 1만 2천 쌍의 연인들에 관한 데이터 세트를 전부 모아가지고 일종의 데이터 집합을 만들어서 연구를 한 거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에는 뭐 인구, 분포, 그 다음에 외모, 관심사, 취미, 건강, 가치관, 뭐 성적 취향까지 와. 뭐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머신 러닝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에 숨어 있는 일종의 어떤 패턴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결혼 상대를 더 잘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한 겁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게요? 결과가 되게 보면 우리가 좀 중요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외모도 있고 그 사람의 뭐 키 같은 것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차를 뭘 타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되게 외적인 거에 되게 많이 치중을 하는 면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인종도 있고요. 그렇죠. 인종도 있고.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했을 때 나온 최종 결론이 뭘까? 이런 데이터를 다 집대성한 다음에 어떤 사람의 연애 상대를 잘 골라낼 수 있을까라는 네. 실험을 했는데 결론이 골라낼 수 없다요. 그러니까,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요즘 데이팅 앱 같은 경우에는 해보진 않았지만 사진이나 이런 프로필이 뜨면 왼쪽으로 하면은 노, 오른쪽으로 하면 호감. 그렇죠. 그다음 넘기고 그거를 네네. 거의 정말 1초 안에 판단을 한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았을 경우에는 외모,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신체 비율 혹은 뭐 얼굴 비율 그런 외모가 정말 압도적으로 어필을 하죠. 그런데 더 깊게 보면 사실 이게 좀 데이터 허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선호하는 어떤 내 데이트 상대방의 그런 선호와 내가 결혼을 했을 때 나중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사느냐는 완전히 좀 다른 문제였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좀 많이 분석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이 사람과 사귀었을 때 나중에 결과적으로 행복할 거냐? 이런 것들은 절대 판단이 안 되더라. 근데 다만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을 선호하는가는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방금 로사님이 말씀하셨던 뭐 외모라든가 아니면 뭐 그 사람의 키, 뭐 이것도 외모의 한 종류겠죠. 그다음에 경제력, 뭐 어떤 뭐 사고관, 이 사람의 인종, 네. 뭐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을
누군가가 관심을 가질까 가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판단은 가능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네, 거기서 저 디테일 재밌었던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네. 키가 큰 사람의 경우는 키가 커도 돈을 조금 덜 벌어도 약간 호감을 가지고 그렇죠. 키가 작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180cm의 연봉이 8천만 원 정도의 남성은 키가 네. 165cm의 연봉이 3억 800만 원인 남성과 선호도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키 15cm가 연봉 한 2억 정도 차이를 근데 커버한다. 이게 데이터라는 게 참 잔인하다. 근데 이게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책이었어요. 방금 얘기한 165cm의 남자는 돈을 꼭 많이 벌어야 호감이 있는가? 네네. 저는 꼭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 그거를 모두 일반화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일반화할 수는 없고 거기에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데이터를 굉장히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의하지 못한다에 대한 반박으로 이 사람은 근거를 데이터로 드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로사님이 처음에 그 형님하고 만날 때 매치닷컴을 통해서 만났다라고 하셨는데 그 매치닷컴의 데이터들을 싹 수집해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연애할 대상으로 어떤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조건이면 내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내렸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싹 수집해서 이제 데이터 집합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키 뭐 한 15cm에 연봉 한 2억 정도면 쌤쌤이더라. 이런 데이터로 결론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일반화된 데이터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목이고 근데 여기서 보면 되게 좀 재밌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일종의 연애관에 대한 선호, 연애 대상자에 대한 선호는 알 수 있는데 좀 명확한데 그게 그 사람과 직접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이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행복할 거냐는 또 완전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또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조사를 한 거죠. 연구를 또 굉장히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이 책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어떤 연구를 했다라는 결론은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좀 자세한 것까지도 아니야. 좀 대략적인 그 풀이 과정이라도 좀 있었으면 좀 더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됐을 텐데 그런 건 좀 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없다. 드리머님도 나름 한 데이터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좀 부족하다. 근거가 뭐야? 그러니까. 근거가 뭐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다. 그리고 그거를 주석에다가 이런 리포트가 있습니다라고 안내는 돼 있는데 내가 그걸 다 일일이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실험 결과들을 봤을 때 상대방이 어떤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는 거야. 내가 문제. 결론은 나의 어떤 마음 상태, 나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가 또 그런 연구 결과의 결론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고 좀 온전히 잘해주기 위해서는 일단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역시도 연구와 그런 데이터로 밝혀졌다. 그래서 이제 존이 셀리와 사귀면서 얼마나 행복할지를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존, 당신은 셀리를 만나기 전에 당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나요? 존, 당신은 셀리를 만나기 전에 우울증 증상이 없었나요? 존, 당신은 셀리를 만나기 전에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있었고 우울증 증상이 없었고 평소에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연애 상대를 만났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컸다. 네네. 그 다른 어떤 외부적인 조건보다. 네. 그러니까 뭐 외모, 뭐 재산, 뭐 이런 조건들을 다 합친 것보다 내가 그 마인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내 삶에 만족하는가 또는 우울증이 없는가 그리고 뭐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가 이런 나 자신의 어떤 마인드셋이 한 4배가량 행복도에 영향을 더 크게 미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우자의 조건이 좋아도 내가 늘 우울해 있고 내가 자존감이 늘 떨어져 있고 그러면 결혼 생활이 늘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이 1장에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왜 가만 보면 이렇게 상대방들 또는 그 어떤 연애 대상 또는 결혼 대상자의 그 배우자의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이랄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 요즘이잖아요. 그래서 뭐 내 배우자는 키는 몇이었으면 해. 뭐 재산은 좀 어느 정도 있었으면 해. 뭐 이런저런 조건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이 사람과 사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절대 행복과 크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 책에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되게 흥미로웠다. 근데 사실 이런 자기 어떤 정신적인 만족도도 데이터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연봉이라는 건 정말 숫자로 환산하기 쉽기 때문에 비교하기 좋지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일까? 네. 혹은 끝없이 노력할까? 성실할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수치로 있으면 연예 시장에서 좀 뭐 비교하기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론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조금 아쉬운데 그런 좀 근거가 되는 데이터. 예를 들면 나는 이 실험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사람들의 뭐 심리 상태를 뭐 조사를 했다든가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든가 그런 과정들이 좀 디테일하게 있었으면 조금 더 쉽게 납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과정들은 좀 많이 단축이 됐어요.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작가라는 분 자체가 굉장히 데이터를 좀 뭐랄까 신봉하는 사람이면서 데이터에 대한 그 분석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가진 어떤 오류나 뭔가 오해나 이런 것들은 좀 최소화한 사람이 아닐까?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 자료만 가지고 좀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신뢰는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좀 한번 믿고 읽어보면 좀 재밌게 볼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최고의 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음.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네. 안정적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성실하고 성장 마인드셋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다 무형의 것들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삶에 대한 만족을 하려면 우리가 가난해서는 좀 삶에 대한 만족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저희가 그간에 읽은 책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 최소한의 경제적인 것들은 보장이 돼야 행복하고 그리고 안정적 애착 유형은 뒤 2장에 이제 저희가 부모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다시 부모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한번 또 말씀드릴 게 많고 네. 성실성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 네, 성장 마인드셋도 저희가 그건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가 당신의 미래의 결혼 생활 행복을 결정한다는 게 1장의 결론이었고 자 이제 2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연결해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육아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나의 소중한 이제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 헬 육아가 시작이 되는데 이 육아에 대해서도 또 이 책에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주제를 가져왔냐면 아이를 키울 때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DNA가 더 중요할까 아니면 부모의 양육 환경이 중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바숑님? DNA가 이 네.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것이다. 1번. 아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이 아이의 미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가 2번. 네. 1번, 2번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십니까? 둘 다 좀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하고. 예, 이건 뭐 결론을 내릴 건 아니고 정답이 네네.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이야기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둘 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저는 그냥 제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애가 2명이잖아요. 네. 똑같은 DNA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완전 달라. 어. 예. 그러니까 이걸 일단 DNA 차이가 있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커가면서 뭔가 또 비슷한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뭐 물론 네. 그것도 DNA가 동일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한 아이는 남녀공학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는 또 여학교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조금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네. 주변의 환경에 대한 영향들도 계속 영향을 주면서 애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크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두 개가 다 작용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좀 다루고자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동일한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이 있을 때, 뭐 형제 자매가 됐든 누가 있을 때, 이 아이들이 만약에 내가 아닌 다른 집에서 자랐을 때도 그 미래의
그게 크게 많이 달라질 것인가. 예를 들어 우리보다 좀 더 훌륭한 부모 밑에서 우리 자녀가 자란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까라는 것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훌륭한 부모는 생각보다 그 부모의 선택들이 아이에게 큰 작용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이의 좀 기질이나 받은 것대로 좀 나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너무 크게 걱정을 하고 막 선택에 막 미칠 것처럼 막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부분이, 그럼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웠는가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했을 때 아이의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맞아요. 성장했을 때의 소득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잘 자랐다 못 자랐다를 판단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점이 이 책에 굉장히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후반에 갈수록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오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소득 스펙자들이 과연 행복한가를 따졌을 때 그렇지만 않다. 그러면 자녀를 잘 키웠다는 것은 무엇인가? 고소득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부모들은 우리 애가 밥벌이라도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좋은 대학교 보내고 정말 뭐 좋은 직장 얻고 이것이 정말 지상 최대의 과제처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땐 사실 이게 적정한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로 판단하기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결론은. 네.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아무래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는 일 리서처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소득으로 분석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소득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소득 조사를 하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소득이 객관적이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은 이 세해 전후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세해 후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월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아서 얘기를 해서 또 n분의 1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의 재산을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살고 있는 집으로 그 사람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하면은 표형대로 20평대보다 30평대가 더 부자고 30평대보다 40평대 이상이 더 부자라고 해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들인데, 네. 여기도 아마 객관적인 기준을 잡으려다 보니까 애가 더 어떻게 멋지게 성장했는지를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득이 더 많은 순서를 매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정서적인 면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고 한데, 이제 이 사람은 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신적인 만족도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물론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까지는 뭐 실험의 과정에서 좀 빠졌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 자녀가 나중에 자랐을 때 소득 수준이 어떠한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과 비교적 덜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한 뭐 소득의 수준이 뭐 한 26% 정도 차이가 나더라. 라는 게 어쨌든 연구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좀 말하고자 했던 거는, 로사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수천 가지를 고민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교해서 괴로워하죠. 내가 우리 아이에게 소홀한 건 아닐까, 부족한 건 아닐까, 뭘 네. 더 해야 할까, 막 이런 네, 네. 고민을 많이 하죠. 네,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부모가 막 그것 때문에 골머리 싸매고 사는데, 너무 그렇게 아웅다웅하지 않아도 된다. 단 그 외부 환경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동네예요. 동네. 어디서 사는가. 네. 어린 시절에 어디에서 자랐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이미 알고 계셨나 봐요. 우리는 예로부터 알고 있었던 맹모 삼천지교 올라. 그러니까 3,000년 동안 내려오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지침서.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지요. 사대문 안에서 살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다. 네. 그럼 이제 그 동네가 어디가 좋고 나쁘다를 뭘로 판단할 거냐, 이런 좀 의문이 들잖아요. 네. 이 책에서는 이제 소득 수준 갖고 사실 또 비교를 한 것 같아요. 이 국세청 데이터를 싹 다 긁어가지고 그 부모들을, 납세자와 그 부모들의 세금 기록을 쭉 연계시켜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냈고
성인이 된 후에 소득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가정을 한 거죠. 한 가정에 2명의 자녀가 있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사를 했다라는 조건이 되는 그런 데이터들만 다 추출을 해서 이사 전과 후에 자녀의 양육 과정, 스타일, 환경 뭐 이런 게 변화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첫째가 더 소득이 나중에 커졌는가 또는 둘째가 더 커졌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나중에 좀 더 잘 됐다. 그런 경우에는 전에 살았던 동네가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둘째가 더 잘 됐다. 그러면 나중에 이사 온 동네가 조금 더 나았다.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한두 세대면 되게 오차가 클 텐데 표본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평균적인 결론을 좀 낼 수 있었던 거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결론을 도출해낸 건데 네. 연구 결과가 아이가 좋은 환경을 가진 그 도시에서 이제 자랐을 경우에 소득 수준이 약 12%가 평균적으로 더 올라갔다 그래요. 도시 기준이 그렇고 도시 안에서도 여러 동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으로 이제 비교하면 시군구가 있고 이제 읍면동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군구 단위로 봤을 때는 12% 정도 소득 수준의 차이가 발생했고 또 읍면동으로 봤을 땐 또 다른 차이가 있더라.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한 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의 소득 수준에 미치는 전체 영향도 중에 약 25% 정도는 이 아이가 어느 동네에서 자랐는지가 결정한다. 부모의 선택과 무관하게. 그게 이 연구의 최종 결론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왜 지역이 중요한가를 봤더니 네. 성인 모델,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왜 보면은 깽단이 막 사는 왜 미국에 뭐 어떤 안 좋은 그런 범죄가 많고 막 그런 지역 뭐 마약 중독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런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아이가. 그러면 자기가 보고 배울 어른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부족하죠. 네. 그런데 이제 태어났더니 주변에 굉장히 다 안정적이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한 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교양이 있고 매너 있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발명가가 되고 싶었다. 근데 내 엄마 친구가 여자 발명가인데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서 대화하고 뭐 잘하고 하는 것들이 아이에게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갈 수 있는 한 좋은 동네에 가고 그리고 아이가 저는 뭐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한번 아이돌을 좀 만나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웹툰 작가가 하는 강의 같은 거에 한번 가서 사인이라도 받아본다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런 사람과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좋은 동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가 좀 좋은 동네야 아니면 별로야라고 이제 판단을 할 때 인근의 고임금 일자리 개수가 몇 개냐.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 중에 대졸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은 몇이냐. 지역의 일자리가 좀 늘어나고 있냐, 줄어들고 있냐. 부동산 책 아니에요, 이거? 모르겠어요. 학교의 학생 교사 비율은 어떠하냐. 학교의 학생 한 명당 보조금 액수는 얼마냐. 그리고 양친이 있는 가정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 또 인구조사 응답을 제출한 사람들의 비율은 얼마나 되냐. 또 인구 밀도는 얼마나 되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좋은 동네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네네. 이 중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문은 3가지 정도밖에 없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갖고 놀랐어요. 이 책에서 얘기한 그 3가지의 항목은 요거거든요. 주민들 중에 대졸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인가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양친이 있는 가정의 비율, 마지막이 인구조사 응답을 제출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곳이 좋은 동네다라는 게 이제 연구 결과인데, 결국은 그런 동네에서 자란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뭐 여기는 결과가 잘 됐다는 거의 기준이 소득이었으니까 소득 수준이 좀 더 높았다라는 걸 텐데, 되게 좀 의외의 결과였어요. 왜 이런 게 결론으로 나왔을까? 그래서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는 좀 미국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원주택가가 일반적인 미국 도시의 풍경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나라는 주로 아파트에서 많이 살잖아요. 놀이터에서만 그냥 주변 어른들을 좀 간간히 만나고 직접적으로 어른들과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딱히 없고,
학원으로 주로 가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좀 내가 생각할 때 좀 이게 맞나라 싶었던 의구심이 들었던 게 그런 좀 물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렇진 않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근데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다른 챕터보다는 사실 이 부분에는 제일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그러니까 자녀를 재산소득 기준으로 잘 키웠다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었지만 제가 친구 엄마가 판사이고 연예인이고 했을 때 아이가 확실히 영향을 받는다는 걸 되게 느꼈었거든요. 친구 엄마가 자꾸 TV에 나오는 거예요. 엄마 왜 나는 TV에 안 나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모델이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직업이 있고 저 사람은 왜 나오는데 내가 안 나오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우영우 같은 걸 제가 같이 아이랑 봤을 때 걔 엄마가 판사잖아. 이런 일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가 좀 주변인이 그런 직업을 갖고 있을 때의 느낌이 좀 완전히 다르다. 그냥 드라마에서 보는 거랑은 네, 그런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장은 이제 아이에 대한 교육이 주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동산 얘기고 입지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제가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입지가 좋은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비싼 지역이고 비싼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좀 부자가 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부자들은 아무래도 자녀에 대한 교육을 더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 그런 식으로 아마 논리를 엮게 되면은 이 결론이 맞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100%를 다 아우르는 결론이 아니라 대다수가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한국 부모들은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분위기에서 성장하고 싶어 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세 가지의 그 변수들 요건들이 결국은 뭐 대졸 이상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인가 이거는 대체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그 동네에 많이 살고 있다는 거고 그런 분들이 보통 사는 동네가 비싼 동네인 건가가 많고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고 화이트 칼라들이 아무래도 애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수학 문제를 물어보더라도 답변을 해줄 수 있고 한번 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부모들이. 그런 분위기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양친이 있는 가정의 비율은 안정적인 가정 생활이 되는 곳.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좀 되게 인상 깊은 게 인구조사 응답을 제출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곳. 생각해 보면 국내에서도 제일 적극적으로 시민 활동하시는 분들이 강남 주민인 것 같아요.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영양구가. 네, 그러니까 민원. 이게 페이퍼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서 본인들에 대한 것들도 잘 보고도 하지만 민원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런 문화들 자체가 아이들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성향을 줄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죠 이제. 가만 보면 한국에선 그런 비싼 동네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결론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책에서 좀 말하고자 했던 거는 그런 어른들이 이제 주로 살고 있는 동네가 자녀에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고 그래서 한 줄 요약하면 롤모델이 있는 아이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어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거주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부모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두 다 강남도 다 좋은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또 이런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부분들은 부모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늘 케어해주고 뭐 이렇게 좀 대화도 많이 하고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여기 동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다 그걸 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아마 동네로 채워주는 것들이고 만약에 꼭 좋은 동네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모가 그런 배우 환경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렵겠지만 그것들은 뭐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 그냥 여기서 제가 그냥 착안한 거는 그거예요. 보통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친구들을 누구를 사귀는가 되게 좀 유심히 보잖아요. 그렇죠. 얘가 좀 건전한 친구들과 사귀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만 볼 게 아니고 부모인 내가 어떤 지인들을 만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깨닫게 해주는데요. 맞아요. 네, 그게 뭐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거를 그거는 뭐 꼭 미국이라서 그런 것도 아닐 거고 꼭 한국이라고 차이가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로사님이나 이 드리머님 육아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전 되게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들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데리고 다니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사고하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도와요.
그게 저는 제일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모들의 의지가. 그래서 분명히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이렇게 좀 귀감이 되는 그런 부모님들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왜 헛웃음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 장에서 얻은 거는 좋은 지인들을 사귀자와 내가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는 알아서 잘 큰다. 네. 라는 결론이었어요. 불안해하지 말자. 네. 첫 나디가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가 이게 결론이었어요. 네. 네네. 네, 아무튼 이렇게 1장과 2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저희가 또 다른 주제들을 2부에서 계속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9개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좀 흥미로운 주제들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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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모든 선택에서 진짜 원하는 것을 얻는 법,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장점은 데이터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도와준다. 그래서 사실 저처럼 좀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사람은 이런 내용들을 아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다 따져보고 다 분석해보고 결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느낌이 오면은 하는 편인데 이런 책을 좀 읽어두면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것은 아니구나. 여러 가지 예시와 상황과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책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담은 책이지만 저에게도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부에서는 저희가 미국의 숨은 부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가, 정말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자. 네. 라는 뜻을 담은 장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찐부자는 누군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 부자라고 하면 저는 뭐 이런 분들 투자의 귀재 뭐 워런 버핏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빌 게이츠 뭐 아니면 뭐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되게 부자라고 생각을 쉽게 하는데 이제 그런 좀 유명한 부자들 말고 이렇게 소소하게 숨어 있는 그런 찐 부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 이제 분석을 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서 데이터를 얻어냈냐 보니까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미국 납세자 전체의 전산화된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그 소득을 알게 됐다. 세금 데이터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쵸, 빠시형님? 네. 세금 많이 내시니까. 네. 그래서 세금의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서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연구를 한 연구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그 세금 데이터 연구자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칭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누가 진짜 찐부자인지 분석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쭉 부자 리스트를 쭉 먼저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쭉 부자인 사람들의 그 면면을 살펴봤더니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대다수가 자기 회사를 소유하고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고 적어도 그 사람들 중에 84%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내 소득의 일부를 받고 있더라. 실제 미국 상위 0.1% 중에 순수하게 그 월급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20%밖에 안 되더라.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말하는 결론은 내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찐부자가 됐다. 근데 창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 창업했다가 수도 없이 망해가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어떤 업종에 있는 회사들은 오래도록 살아남고 부자도 많이 탄생을 하더라. 그런 것들을 찐부자는 누구인가라는 장에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나 작은 서점 하나 차리고 싶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나는 내 카페 하나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매력적이지만 금방 실패하는 길이 있고 백만장자가 많이 나온 5대 업종이 또 있고 이게 데이터로 밝혀졌는데요. 매력적이지만 금방 실패하는 길 업종은 음반 매장, 오락실, 장난감 취미용품, 서점, 의류 매장, 화장품, 미용용품 매장입니다. 그래서 좀 트렌디하죠? 트렌디하고 좀 젊은이들이 나는 내 스타일 가게, 옷가게 하나 차려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좀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좀 트렌드에 따라서 뜨고지는 게 굉장히 빠른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백만장자가 많은 5대 업종은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업종, 자동차 판매업, 병원, 식당인데요. 이 식당의 경우에는
워낙 식당이 많잖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중에 이제 상위 뭐 1%, 0.1%의 경우가 왜 좀 독식하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만장자가 많은 업종으로 나왔는데 모든 식당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대부분이 안 그렇고 네네. 되는 그렇게 길이. 나오고 있고요. 방금 로사님이 그 말씀해주신 그 데이터는 1차 결과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첫 번째로 분석했을 때 나온 결과고 그래서 전체 그 사업주 중에 이제 0.1% 부자의 수가 몇 명인지를 좀 정리를 했더니 방금 전에 그 로사님이 말씀하신 순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12,500명 정도 그 정도가 있었고 부동산 관련 업종에는 약 11,000명 그다음에 뭐 자동차 판매업이나 병원 식당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뭐 5,000명 정도 요 정도 인원들이 찐부자가 됐더라라는 건데 이제 여기에 이제 맹점은 모수가 빠져 있는 거죠. 분모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사업체 중에 실제 몇 명이나 부자가 됐는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또 2차 분석 결과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2차 분석 결과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여전히 1위, 업종 1위는 부동산 임대업이 1위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사업이 2위고 3위는 자동차 판매업, 4위부터 살짝 변화가 있는데 이제 4위는 기타 금융 투자업, 5위가 독립예술가 작가 연기자, 6위가 기타 전문 지식 과학 기술 서비스 업종, 마지막 이제 7위가 각종 내구재 도매업 이런 순서로 찐부자들이 비율이 높더라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재밌는 거는 독립예술가가 찐부자로 되어 있다라는 점에 굉장히 이 작가도 놀라더라고요. 세금을 내지 않는 예술가 작가들은 아예 여기서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 중에서도 찐부자를 찾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예술가 작가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리를 했을 때 어떤 업종이 부자가 되는가 했을 때 대기업이 갑자기 확 잡아먹을 수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내 사업이 좀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업을 한다. 그거는 법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여러 공정을 거쳐야지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면 경쟁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잘 되는 업종에 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네. 첫 번째로 나는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나의 사업체는 냉혹한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나의 사업체는 초국적 대기업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저는 괜찮은데요? 라고 세 개 다 얘기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업종에 0.1% 찐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꼭 사실 이렇게 안정적으로 거의 번영을 누리는 수준의 어떤 기업 업종을 한다는 거는 웬만한 규모가 아니고선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월급장이보다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세금에 있어서 개인 같은 경우는 한국을 얘기하게 되면은 1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의 50%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법인은 매출이 적을 때는 11.1% 내고 많을 때는 20%밖에 내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버너도 일단 세금적인 측면에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들이고 이게 직장인이 되는 순간 경쟁을 해야 돼요. 동료들하고 선배하고 후배하고. 그리고 또 사업체를 하더라도 경쟁이 심한 데 쪽 같은 경우는 경쟁을 늘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실패하기 쉬운 업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경쟁해서 이쪽보다 더 싸게 팔아서 더 좋게 만들어서 아무튼 경쟁을 해야 되는 업종들일 텐데 대부분은 여기는 독점하는 것들을 사업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정된 자산이잖아요.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소유하는 순간 이게 수요가 끊지 않으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독점을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미국의 부자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한정된 제한된 상품들을 예. 팔고 그걸 보유한 사람들이 그렇죠. 찐부자일 확률이 좀 높다. 예, 경쟁을 하는 순간부터 피곤해지거든요. 매출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뭐 주류 도매 중간 상인 뭐 이런 분들도 그 미국의 법적으로 되게 이 업을 할 수 있는 게 지역마다 거의 한 군데 업체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버전으로 이런 책이 좀 하나 나오면 좋겠다. 우리나라 자기계발서, 데이터 자기계발서로. 네. 그런 것도 하나 좀 해당하는 거 아니야? 복권 판매점 이런 것도
되게 이렇게 정해진 바운더리에는 하나만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 담배권도 사실 담배권도 지역마다 또 비슷하고 있고, 편의점마다 예, 또 이렇게 그런 권리가 것도 있고 없고 하니까. 그렇죠. 작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찐부자의 영역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독점된 권리를 그 지역 안에서 좀 내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업종, 그런 직업 이런 것들을 잘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이게 참 다 계속 미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내 사례에 접목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는데 업종 자체가 다를 거예요. 예. 좀 국내랑 이제 미국이랑 분위기도 많이 다를 거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런 미국 내 세금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좀 지향해야 될 업종들은 좀 그래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좀 먹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했던 음반 매장이나 오락실이나 뭐 서점 같은 것들은 좀 지향해야 될 업종이다. 금방 망하더라라는 결과가 나온 거 보면 나중에 이제 퇴사 후에 자영업을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그런 분들이 좀 참고해 볼 만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치킨집이잖아요. 거의 치킨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국내에서는 되게 심하죠. 경쟁 업체가 너무 많거든요. 예전에 진짜 우리 그 뭐 페리카나 이런 거 하나 있을 때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그거 시켜 먹으면 됐었는데 요즘은 치킨집 브랜드를 다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예,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끼리는 또 그 독점이 안 되잖아요. 그 지역 내에서. 예, 그런 것들은 좀 어렵죠, 많이. 우리나라처럼 트렌드가 빨리 뜨고 지는 나라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치고 빠진 선수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서점을 할 거야 라는 작고 소박한 꿈으로 나는 끝까지 서점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지금 이런 형태의 서점이 유행이네 그러면 한 2년 할 생각하고 일단 차리고 빠져야지 권리금 주고 빠져야지 이런 선수들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건 또 사업이지. 그쵸. 예, 그거는 그 사업을 파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예. 좀 이렇게 순수하게 데이터만 보기에는 세상이 참 복잡다단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다뤄볼 주제는 그래도 9장,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 제목이 현대인을 불행에 빠뜨린 함정이라는 제목이에요. 왜 현대인들은 불행한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GDP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졌는가? 늘어난 GDP만큼 행복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왜 그럴까?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느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책에서도 연구 결과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는데 네. 여기서 나오는 그 연구는 매피니스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행복해하고 언제 행복해하지 않는가를 좀 연구를 한 건데 그랬을 때 이 연구의 결론은 자신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현대인들이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고 어떤 거를 할 때 행복을 하지 않다고 느끼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좀 분류를 해냈는데 이제 사람들이 좀 행복하다고 느끼는 활동들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교, 사람들 친한 사람들하고 만나갖고 이제 수다 떠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대표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공연을 보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도가 좀 중간인 거는 뭐 밥을 먹는 거, 맛있는 걸 먹는 거, 맛집에 가는 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행복감을 주고 또 아이를 뭐 돌보는 거 이것도 일종의 행복감을 좀 준다고 해요. 근데 이제 행복도가 낮은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 업무, 직장 생활. 이게 행복도가 굉장히 낮은 거. 그리고 집안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도가 낮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하루 동안 어떤 활동들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직장에 있고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면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은 로사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GDP가 올라가는 만큼 개인들의 소득 수준도 분명히 올라갔단 말이죠. 올라갔는데 내 소득이 올라간 만큼 그 소득을 행복하기 위한 활동으로 바꾸는 것은 되려 반대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행복도가 높은 활동 중에 뭐 사교적인 활동이나 공연 관람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2003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되려 줄어들었다. 그런 활동을 하는 빈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도가 높은 활동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행복도가 제일 낮은 게 사실 업무라고 했잖아요. 알아눕기. 업무. 근데 알아눕기 뭐 아픈 것도 당연히 행복도가 낮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경제활동이잖아요. 먹고 살려면. 맞습니다. 근데 그 업무를 피하지 않으면서 그나마 좀 행복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팁을 이 책에서 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네, 두 가지 여러분들의 있죠. 그 업무 환경 속에서 그나마 좀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냐. 첫 번째는 좀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하면 좋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재택근무를 하면 그나마 행복도가 좀 올라간대요. 이 코로나 덕분에 여러분들의 생활이 불행하기도 했지만 직장 생활에서의 그 행복도는 조금 더 올라갔다. 오히려 좋아.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면 좀 행복도가 좀 올라간다는 결과가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좀 내가 친구처럼 좀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 좀 행복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좀 친한 사람들과 일하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라. 근데 이게 친구랑 일을 하는 건 좋지만 직장에 다닌 사람과 친구가 되는 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전혀 달라. 그러니까 가족 같은 회사와 그 가족 같은 회사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가족 같은 좀 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그게 확 떠올랐어. 그러니까 그 친구처럼 지내라는 건 아니에요. 직장 상사와 친구가 되라는 건 절대 아니고, 내가 그 정도로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일을 하면 네. 그만큼 행복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 이거 읽으면서 참 재밌는 게 내가 이 사람을 누구로 보는가가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사실 직장에서 되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친구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정말 친한 언니로 지내고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나의 행복과도 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구장이 전 되게 제일 재밌었던 장 중에 하나였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거꾸로 되면 우울증까지 오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여기 포괄을 보시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무 환경은 마이너스. 인데 마이너스로 시작. 행복도가 네, 마이너스인데 일단 집에서 근무하게 되면 플러스 3.59거든요. 네. 그리고 재택근무죠. 음악을 들으면서 하게 되면 3.94예요. 더 높고 친구들과 함께 근무하면 6.25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사업주들도 이제 이런 거 고민을 하는 것들이죠. 차라리 이렇게 환경을 또 만들어주면 일을 더 열심히 하겠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 적용하게 되면 이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해석들을 다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재택근무하게 되면 3.59잖아요. 네. 근데 재택을 근무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일을 못 해요. 출근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게 훨씬 더 효율이 높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또 그 근무장에서 또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다 잘 갖춰지기 위해서는 근무 환경이 옛날처럼 딱딱한 이런 책상 앞에만 보고 하는 책상 구조가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 뭐 네이버, 넥센 가게 되면은 근무 환경이 되게 좀 자기 책상도 없고 자유롭잖아요. 아마 친구들처럼 놀게 하는 근무 환경을 음악 틀어주면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좀 단편적인 결과만 보면 그러면 음악 들으면서 일하게끔 음악을 틀어줘야겠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목적의 연구는 좀 아니고 그냥 대략 평균적으로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빠숑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거를 참고해서 어떤 업무 환경을 만들어주면 행복해하면서 일을 하게 될지 좀 고민을 해보라라는 측면에서 좀 연구 결과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 행복을 주는 사람들 있어요. 점수가. 네. 이거 너무 재밌었는데. 행복을 주는 사람들. 이것도 또 점수를 매겼죠. 네. 1등이 애인이에요. 애인. 4.51이고요. 네. 제가 이제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배우자가 0.75야. 0.75. 배우자 외의 가족이 0.75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인 하고 이제 배우자 외의 가족들일 텐데 가족들이 더 어떻게 보면 즐거움을 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인데. 그래서 친구가 더 높아. 그리고 친구는 거의 애인과 거의 동급이에요. 그렇죠. 이거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 표도 애인과 친구와 시간을 좀 많이 보내라. 그런 의미로 이제 작성을 해준 건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평소에는 뭐 직장에 거의 평일에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나 뭐 애인들을 만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주일 단위로 이제 스케줄을 보면 평일에 뭐 5일 동안은 거의 직장 생활하고
뭐 저녁에 뭐 잠깐 보거나 못 보거나 이럴 때가 많고 주말 같은 때도 못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빼서라도 이런 애인이나 친구들과 더 많이 만나라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이 표를 또 따로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구장을 하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을 좀 행복감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좀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지형이 있어요. 지형. 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 어떤 지형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돼 있는데 네.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있을 때 굉장히 좀 행복감을 느낀대요. 해양 및 해양지대. 수공간. 이게 가장 그러니까 물이 보여지는 공간에 있으면 행복감이 가장 크게 오른대요. 그래서 한강뷰가 이렇게 비싼 거야? 이렇게 그 해운대 얘기하려고 지금. 야, 이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아, 거네요, 네. 이게. 그 오션뷰와 한강뷰가 비싼 이유가 따로 있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산, 황무지, 초원지대를 보면 네. 그렇게 또 행복감을 좀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뷰, 초록뷰 이런 것들 볼 때도 그만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삼림지대, 네, 녹지 공간.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반자연 초원지대. 어쨌든 녹지 공간이 들어간 골프장 같은 초원지대. 곳이네. 골프장 같은 골프장.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가 울타리를 두른 농지예요. 이것도 자연이고 녹지 공간이죠. 네. 그것도. 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민물 습지대 범람원. 네, 여기서부터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살짝 이제 행복도가 이제 떨어지는 조금 것 낮긴 하지만 어쨌든 행복감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교외에 개발된 구역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내륙지대의 잔디 없는 바닥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약간의 행복감을 느낀다. 근데 최고봉은 해양 및 해양지대다라는 겁니다. 오션뷰와 한강뷰가 그래서 그렇게 비싼 거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었어요. 아, 근데 진짜 막 노을 지고 아침에 뜨고 이런 거 보는 게 어떻게 그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봐도 네. 좋은지 한참 바라보게 되잖아요. 네. 바다만 봐도 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이렇게 수목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수풀이 우거진 그런 공원 같은 데 가면 네. 이렇게 녹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그 틈 사이로 내려오는 걸 보고 있으면 아 그렇게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네. 일종의 그 행복감이겠죠. 그런 것들 돌이켜 보면 아 이게 진짜 맞는 말이구나 싶어요. 이거는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네, 만국 공통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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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네. 우리는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부록에 다 정답을 만들어놨어. 탑 맞아요. 5 뭐 이런 식으로 탑 10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정리해주면 좋죠. 예, 근데 이게 또 여기 보면은 예상되는 기대 행복도 순위하고 실제 행복도 순위를 또 비교했거든요. 네.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게 다르다는 네. 거죠. 예. 네. 근데 같은 게 진짜 하나 있었어. 네. 예. 1위. 1위 예, 뭡니까? 행복도 1위 네. 친밀한 접촉 및 섹스가 예. 예상되는 행복도와 실제 행복도 둘 다 1위를 차지하더라. 네. 친밀한 접촉과 섹스를 자주 할수록 행복하다라는 거고 예상되는 행복도의 2위는 이거예요. 반려동물하고 놀아주는 거 또는 네. 돌보는 거. 이게 이제 예상되는 행복도로는 2위였는데 실제로는 15위.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뭐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예. 저도 이렇게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 놀 때 즐거운 건 잠깐이고 털 치우기 힘들어. 뭐 사료줘야 되고 뭐 케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서 사실 그렇게 뭐 엄청 행복한가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뭐 썩 행복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많고. 그리고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7위인데 네. 수면, 휴식, 긴장 풀기가 예상되는 게 7위였는데 네. 실제 행복도가 27위로 하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남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휴일날 집에서 잠만 자지 말고요. 아내랑 좀 데이트를 하세요. 네. 아, 그러면 좀 더 행복해진다. 그래, 오히려. 이게 검사를 어떻게 한 거냐면 행복도 네. 측정을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저 설거지요?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행복도로 따지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 바닷가에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검사. 교회에 약간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했을 때 그렇게 행복도를 따진 거죠. 재밌는 거는 예상되는 행복도와 실제 행복도를 이렇게 따졌을 때 그 갭도 따졌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수면이 우리는 되게 행복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좀 당연한 거죠. 잠을 잔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개운하게 잘 잤다 하는 날이 성인의 경우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없어요. 정말 달콤하게 잘 잤다 싶은
그때가 언제였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나 잘 자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체크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잤다,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되게 의외인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 그것도 이제 예상되는 행복도 순위는 탑 9, 9위예요. 9위인데 실제 행복도 순위는 20위예요. 쫙 밑에 있는 거고 또 다른 지면 화나니까. 네. 그래서 그런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마이너스를 들고 그래서 하고 또 있어.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또 하는 거잖아. 다음에 하면 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경쟁하는 게임이 아닌 경우에도 또 해당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하고. 네. 네, 그리고 TV 시청이나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되게 재밌는 거 보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재미없는 영화가 많아서 그런 건가? 예상되는 행복도는 10인데 실제 행복도는 19위로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음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행복한 일은 아닐 거야라고 예상을 했는데 탑 10에 들었어요. 네. 이쪽에서 음주 파트도 굉장히 중요한 네. 파트 중에 하나였었죠. 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별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행복함을 느끼는 거. 네. 전시회나 박물관, 도서관 가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행복감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하고 이게 무려 3위예요. 그리고 뭐 스포츠나 달리기 운동도 예상되는 순위로는 한 16위쯤에 위치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4위입니다. 4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하기 귀찮잖아요. 근데 귀찮아. 하고 나면 땀 나고 그러면 그치. 기분이 좋아져. 굉장히 보람차. 기분이 네. 좋아져. 막.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보면은 실행했을 때 뿌듯한 것들에 대한 행복감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진짜 그럴만하다 싶기도 한데 원예가 예상은 15위인데 실제로 했을 때 행복감은 5위예요. 5위. 원예. 이렇게 식물들 갖고 꾸미고 하는 거. 우리 집에 하나 있는 거 잘 살려놔야겠네. 그거 지금 살떡말떡하고 있는데 그 원예도 그렇게 행복감을 준다 그러고. 저는 사실 원예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개인차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자기에게 진짜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내가 이 활동을 했을 때 할 때는 좀 귀찮고 싫었지만 했을 때 난 이거 정말 행복했어. 그런 시간을 좀 늘리는 것이 우리가 부자로 사는 길 아닌가, 찐 부자로 사는 길 아닌가. 행복하게 이런 사는 정성적인 결론을 내려봅니다. 아니 결론 여기 있어요. 네. 맨 마지막 장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섭씨 26도의 화창한 날에 아름다운 강이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장소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섹스를 하라라고 써 있어요.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네요. 예. 그렇군요. 방송에서. 너무 행복하기 어렵네요. 우리가 좀 평소에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하고 좀 데이터가 좀 배치되는 측면도 있고 어떤 거는 또 똑같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좀 다양한 데이터 분석 결과와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상식과 어떻게 배치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한번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보다 더 흥미로운 내용들, 또 재밌는 내용들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2부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